오늘 수업인데 각오 다짐하고 가야 되겠죠? 예. 책상 두들기면 물이 엎어지고 그러니까 예, 손으로 박수로 합시다. 예, 준비됐죠? 예,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이렇게 한 번씩 다짐해야 돼요. 요즘은 오미크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거기에 치중할 필요 몸이 컨디션이 영 안 좋아서 이미 왔었어 그때. 오미크론이 온 거야. 근데 별 증세 없어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냥 기분이 괜찮아. 이미 지나간 거지.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손 들잖아. 뭐 특별하게 죽고 그런 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 그죠? 각자 알아서. 예. 독감 정도 수준. 옛날에는 그냥 독감 왔어 그랬는데 이제는 뭐야? 조금 더 독감인가? 아니야 코로나인가? 아니면 오미크론인가?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 한 번씩 맞고 그러면 되니까 이제 적응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옮고에서 전체적으로 일정 비율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전염되고 그런 것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마스크는 벗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건강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재산세 전번에 이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재산세에 납세 의무자 들어갈 차례예요. 납세 의무자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죠. 208페이지 납세 의무자 들어갈 차례고 물론 참고로 노트 중간중간 확인할 거니까 노트는 뭐 98쪽인가요? 예, 97쪽 여기 펴놓고 자 다음 오늘 납세 의무자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과세표준 및 세율 그리고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 그리고 재산세를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물납, 분납이 있고 그리고 비과세 이렇게 해서 우리 2시간 정도 재산세 마무리하고 나머지 2시간은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납세 의무자인데 우선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릴 거니까 노트 잠깐만 보시면 이거 있어요. 노트에 이거. 폈어요? 노트 있죠? 자,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재산세는 누가 내야 납세 의무자냐? 6월 1일 현재 재산을 뭐하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죠? 소유라는 것은요. 자기 앞으로 등기됐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소유자고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소유자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인데 법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통념상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그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소유권이야. 그리고 내 앞으로 뭐 안 했어요. 등기 신청 안 했다 그래도 내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5월 말에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았어. 그럼 6월 1일 소유자가 아니니까 재산세 안 내겠죠? 이해가세요? 그럼 반대로 부동산이 없었던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6월 1일자 계약서에다가 잔금 줄 날짜 개인과 개인끼리 계약서상 잔금 주는 날짜가 6월 며칠로 되어 있으면 1일로 되어 있으면 매수자 이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네 하면 바로 제가 질문 들어가요.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했어 지금.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피해 가려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언제까지로 하고 팔아야 재산세를 안 냅니까? 6월 며칠? 1일까지 하면 안 내는 거예요. 5월 말일까지 하면은요 당연히 안 내. 근데 그건 2%가 부족한 거죠. 6월 1일까지 해도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해가세요? 그럼 취득하는 사람은 돈은 미리 줄지라도 계약서상에 잔금 줄 날짜를 확실하게 언제로 6월 2일자로 해놓고 돈은 먼저 줘도 돼.
계약서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6월 2일자면 이 사람은 올해 재산세 안 내고 내년에 내는데, 이해가세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5월 말일 날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안 해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매매가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럼 6월 1일 날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고지서 발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6월 1일 날이 뭐예요? 과세 기준일이죠. 이날 소유자가 재산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라는 거 들어봤죠? 공부상이 뭐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됐으면 공부상 소유자. 등기 안 된 부동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농지원부 임야대장 이런 데 기재된 사람이 뭐다? 공부상 소유자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등기 안에서도 실제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자. 이해가세요?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등기됐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이 공부상 누구? 소유자. 등기 안에서도 실제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누구? 소유자. 그럼 뭐요? 6월 1일 날인데 여기 5월 10일 날 매매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누가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을?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근데 요 날 팔았잖아요. 그럼 누구? 을이 뭐야? 매수자잖아요. 매수자. 취득했죠? 언제 날짜로? 5월 10일 날. 그럼 얘는 을은 취득했으면 여기서 뭐를 해야 돼?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겠죠? 등기가 됐으면 6월 1일 공부상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 을이죠. 이해가세요? 등기했다면. 그러면 시장군수는 사실상 소유자도 누구고? 을이고. 공부상 소유자도 누구고? 그러니까 을한테 고지서 발부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세법을 알아. 갑은 세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얘는 알아. 그래서 얘가 뭐를 안 해? 등기 안 해. 그러면 얘는 세법 모르니까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6월 1일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지금? 갑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시장군수는 갑한테 뭐 발부해? 고지서. 그럼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실은 얘가 내면 안 되잖아. 왜? 여기서부터는 누가 취득했으니까? 사실상 소유자 을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등기를 했으면 좋은데 등기 안 했으면 모르잖아, 시장군수는. 그래서 법에는 보세요. 얘가 요때 등기 안 하고 요날 뭐 했어요? 등기했어. 여기서 등기했어. 얄밉게. 재산세 안 내려고 여기서 등기했어요. 자, 그럼 이때 을을 뭐라고 한다? 을을 취득했으니까 등기 안 했어도 이 날짜에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소유자 누구? 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갑을 뭐라고 그래? 공부상 소유자. 이해가세요? 지금 이 상태 이해가죠? 얘가 취득해놓고 등기를 늦게 하니까 6월 1일자에서 볼 때는 등기권리증에는 전소유자 누구? 갑.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어? 이 사실을 시장군수는 몰라요. 그래서 얘한테 고지서 발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 그래서 법에는 뭐가 있어요? 신고제도가 있어요. 누구는 요 갑은 요 부동산을 팔았으면 요 파는 날 있죠?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니까 그 사실을 6월 1일부터 6월 며칠까지? 15일까지 무엇을 하라?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 예? 그러면 보세요. 얘는 여기서 팔았는데 얘가 뭐 안 해갔어? 등기 안 해갔지만 얘가 가지고 있죠? 이 사실을 시장군수는 모르잖아. 그래서 갑은 뭐하라? 신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뭐라고 신고해? 내가 여기서 뭐 했다? 팔았는데 이놈이 뭐 안 했어? 등기 안 했다고 뭐 하는 얘기야? 일러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예? 시장 군수한테 가서 일러.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이놈이 뭐 안 해갔어? 등기 안 해가서 지금 등기권리증에는 내 걸로 돼 있지만 내 것이? 이렇게 일러라. 그러면 누가? 시장,
그래? 확인해가고. 확인해보니까 얘가 소유자죠? 그럼 얘한테 뭐 하겠다? 고지서 발부하겠다. 사실상 소유자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소유자 확인이 됐죠? 아,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겠다. 그런데 누가? 갑이 매를 벌어. 뭐를 안 해? 그럼 네가 내, 네가. 억울하면 뭐하고? 이해 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 공부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학계는 빼놓고는 전부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갑하고 을이 나와. 징그러워 죽겠어. 그래서 갑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6월 1일 전에 팔았어. 근데 상대방이 뭐 안 해갔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한테 고쳐서 나온다. 억울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등기 안 했어도 6월 1일부터 며칠까지, 원래 이거 개정된 거예요. 10일인데 올해부터 개정됐어요.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6월 며칠 15일까지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늘. 그때 뭐를 하면, 신고하면 상대방이 등기 안 했어도 상대방한테 고지서 발부할 것이고, 신고가 없으면 그냥 네가 내라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 1번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다면 누가? 갑이 뭐 했어요? 신고를 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야? 사실상 소유자인 누구? 을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고지서 나가고. 그죠? 누가? 갑이 변동이 있는데도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그냥 네가 내라. 갑이 납세 의무자. 이해가세요? 소유권에 변동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신고하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고 기간이 나왔어요. 이게 올해 개정됐다. 며칠? 15일이에요. 원래는 10일이었었는데 그래서 잠깐 보신 김에 여러분 뒤에 가서 한번 수정하고 갑니다. 또 이따 가서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 228페이지. 228페이지 기본서 228페이지 맨 밑에 신고의 의무 있죠? 있어요? 거기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0일이 아니라 며칠? 15일로 수정하라. 됐어요? 15일 이내 누구한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증거자료를 갖춰서 뭐를 하라? 신고를 하라. 15일 수정했죠? 그 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제 고상 접지 말고 그대로 봐요. 거기 또 추가로 적을 게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며칠 15일 이내 신고하라. 개정됐다고 그랬죠? 뜯어 고쳤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외에 이 사람 말고도 어떤 사람이 신고해야 되냐? 지금 재산의 소유권에 각종 뭐가 있어요? 변동이 있거나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데 뭐를 안 했으면, 등기됐으면 신고 안 해도 될 시장 문서가 확인이 되니까. 근데 뭐 안 했으면, 등기 안 됐으면 공부상에 기재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까 누구 갑도 여기에 해당되죠? 매매한 갑도 무엇을 하라? 변동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등기 안 했으니까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거든요. 예? 여러분 오른쪽에 229페이지 기본서 있죠? 맨 위에 2번. 예? 2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여기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상속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으로 뭐 안 했어?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시장문서는 누가 상속받았는지 모르잖아. 예? 이때 누구는 주된 상속자는 신고해야 돼. 6월 1일부터 6월 며칠까지 15일 뭐라고 신고해야 돼? 아, 누구누구가 사망했는데 남겨둔 재산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신고하면 그 사람들한테 고지서 발부해. 그런데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이따가 나올 거예요.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주된 상속자가 누군데 좀 이따 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종중재산인데 장손이라고 해서 개인 앞으로 등기된 경우 있죠. 여러분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데 있잖아. 같은 성씨인데도 파가 있잖아. 파. 집성촌 이루고 사는 파. 그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나?
파? 아, 대파는 대파끼리, 양파는 양파끼리, 쪽파는 쪽파끼리 살잖아. 예? 예, 거기에서 장손이라 그래서 마을, 종중등이 돈을 모아가지고 농지 같은 거, 임야 같은 거 샀는데 개인 앞으로 등기된 경우 있다고. 그런 것도 신고해야 돼. 뭐라고? 내 개인 앞으로 등기를 했지만 이거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종중재산인데요. 이렇게 15일이내 신고하라. 그러면 시장에서 그래? 종중소유 재산은 투기로 보지? 않으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줘. 그런데 뭐를 안 하면 개인이 그냥 소유한 걸로 보고 세금 많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공무상에 기재된 사람 신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 누가 신고하라고? 여러분, 위탁자는 재산을 맡긴 사람, 수탁자는 고객의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죠. 그럼 왜 수탁자가 신고해야 돼? 보세요. 우리 회사 원래 고유재산도 있죠. 회사 고유재산이 있어. 근데 고객이 맡겨놓은 것도 회사 앞으로 등기됐죠. 그러면 시장군수는 모르니까 이거 전체가 다 회사 재산인 줄 알고 합산하겠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수탁자는 뭐 해야 돼? 회사는 신고해야 돼. 뭐라고? 우리 회사 앞으로 등기된 것 중에서 요거는 회사 재산이고 요거는 고객이 맡겨놓은 신탁재산이지 우리 회사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신고해야 돼요. 수탁자가.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물어보는 건 날짜, 며칠, 언제로부터 사유 발생한 날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4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교재 4번까지 되어 있죠? 자, 올해 개정된 거 여기 보세요. 5번 이거를 여기나 적어도 되고 노트에 있으니까 이거 보셔도 되고 2주택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누구? 세대원은 뭐하라? 신고하라. 이따가 주택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세율. 여러분 한 가족이 한 세대가 주택 몇 개? 하나. 그것도 시가 표준의 9억 이하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줘. 이해가세요?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율이 높아요. 그런데 한 가족이 주택 몇 개 딱? 하나. 이건 세금 부담 줄여줘. 시가 표준액이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라는 건 공시가격이 얼마? 9억 이하 주택.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예외로 조금 더 들어가면 자,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이 주택 하나 있어. 근데 부모님 따로 사는데 부모님이 주택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65세 이상 되니까 연로자야. 그래서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칠 수 있죠. 그래서 합쳐서 한 세대가 주택 몇 개 됐어? 2개잖아. 원래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합친 거잖아요. 부모님 뭐 하려고? 봉양하려고 지금 합친 거잖아. 근데 재산세를 많이 내라 그러면 더더욱이 안 모시겠지. 그죠? 예, 이런 경우는 신고하라. 예,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 봐주겠다. 이해가세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가 결혼했네? 이거 환상적인 결혼이지. 주택 하나씩 가지고 결혼하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재혼일 것 같아. 재혼이든 초혼이든 간에 주택 하나씩 가지고 결혼해서 한 세대에 주택 몇 개 됐어? 2개.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경우는 그 세대원이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며칠? 15일이네. 이해가세요? 예. 또 여기 또 하나는 6번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뭐 다르게 변경된 경우도 신고하라 이거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상가빌딩에 오늘 공부할 건데 이 상가빌딩에 룸사롱이 있네. 그러면 고급 오락장에 재산세가 16배 차이나. 일반 재산에 사치성. 이해가세요? 그런데 사치성으로 재산세를 매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6월 1일 되기 전에 세입자가 바뀌었어. 그래서 치킨집으로 바뀌었어. 그럼 사치성이? 아니면 뭐하라고? 신고해야 돼. 이해가세요? 그럼 반대로 치킨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할증 안 했는데 룸사롱이 생겼네? 신고해 안 해?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법에는 하라게 돼 있어. 하면 세금 많이 내죠?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서로 뭐하면
다르면 그것도 뭐하라? 신고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229페이지 그 4번 밑에 직권 등재라고 있죠?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요거 5번하고 몇 번? 6번이야. 근데 그거 적어놓고 나중에 여기 적어놓고 나중에 문제풀이 하거나 그러면 이것도 책 제쳐놓고 딴 걸로 하잖아. 근데 노트는 계속 갈 거니까 여기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예. 자, 이제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각종 변동이 있으면 6월 1일부터 6월 며칠까지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 등 확인되니까 그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납세 의무자로 갑니다. 자, 교재로 갑니다. 납세 의무자는요, 시험에서 매번 시험에서 물어봐요. 독자적으로 한 문제를 전체를 한 문제로 납세 의무자 물어볼 수도 있고 지문 한두 개 물어볼 수도 있고 모든 시험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한 번도 빠진 적은 없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208페이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 폈어요.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 과세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안배를 할 수 없어.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정확하게 계산해요. 팔았으면은 가지고 있다 파는 날까지 전 소유자한테 안분해서 기간 계산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6월 며칠 날 1일 소유자한테만 부과하겠다. 그죠? 그러면 원칙이 뭐라고요? 사실상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자. 자, 원칙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누구라고요?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그럼 여기서 사실상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무슨 권? 소유권. 자기 앞으로 요거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소유자가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 내야 된다. 이해가세요? 조금 더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1일자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매도자냐 매수자냐 6월 1일 소유자는 매수자 취득한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왜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공동소유재산.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9페이지 공유재산 그랬죠? 공동소유재산, 공유재산은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각각의 누구? 지분권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지분권자. 지분권자는 자기 뭐만큼만. 여러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연대 납세 의무다 그러면 안 돼. 재산세는 연대 납세 의무 없어요. 자기 뭐만큼만. 지분만큼만.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안 하고 뭐? 지분권자. 그럼 등기권리증에 지분 표시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줄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뭘로 봐라? 균등한 걸로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부부가 공동 소유했어요. 그런데 지분 표시 없어요. 그럼 몇 프로? 50%, 50%. 이렇게 해서 남편도 고지서 나가고 부인한테도 고지서 나간다. 됐어요? 그래서 지분권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또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또 있어요. 어떤 거? 여러분 2번에 보시면 주택을 뭐하고 있다? 주택을 뭐? 구분 소유. 무슨 소유요? 구분 소유하고 있다. 여기 보실래요? 자, 구분 소유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재산세 과세할 때 아까 뭐라 그러냐? 부동산하고 상가하고 주택이 있을 때 뭐? 주택은 어떻게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뭐야. 요거 하려고 왔어. 이것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 주택은 갑이 소유자고 토지는 누구? 을 소유자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죠? 상가는 어차피 토지 따로 계산하고 건축물 따로 계산하니까 어차피 따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주택은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뭘로? 주택을 한꺼번에 계산해. 이해가세요? 한꺼번에 계산해서 재산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여기하고 여기로 나누면 되겠죠? 어떻게 나눠? 이 건물의 기준 가격 뭐? 시가 표준액. 토지의 뭐? 시가 표준액으로 나누라 얘기야. 자, 두 개 합쳐서 재산세가 100원 나왔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2억이고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 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3억이다. 두 개 합쳐서 얼마? 5억짜리 주택의 재산세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100원 나왔다. 그럼 100원을 곱해. 그래서 5억분의 얼마? 2억 하면 값에 대한 거 나오겠죠? 얼마? 40억. 5억분의 3억 하면 여기 60원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주택은 소유자가 서로 뭐해도 달라도 재산세는 똑같아. 한 사람이 소유했던 공동 소유했던 따로따로 소유했던 관계없어. 항상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재산세가 나오면 뭘로 나눠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라.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209페이지 있죠? 209페이지 주택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뭐를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랬죠?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을 해서 그 소유자한테 각각 뭐 발부한다? 고지서를 발부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줄쳐요. 첫 번째 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뭐하라고? 안분. 이해가세요? 거기에다가 면적 비율 X. 기출문제 보시면 살짝 바꿔요. 뭘로? 재산세로 면적 비율로 뭐한다? 안분한다. 그럼 안 돼. 면적이 아니라 뭐? 시가 표준액 비율로 뭐하라? 안분해서 각각 소유자를 몰란다.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사실상 소유자 밑으로 갔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되는 경우는 순서를 바꿔서 뒤에가 있네요. 여러분 210페이지 보시면 위탁자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위탁자라고 나와 있죠? 210페이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두 번째 줄 위탁자. 여러분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 맡긴 거죠. 재산을. 그래서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사실상 소유자는 맡긴 사람이잖아. 그래서 누구를? 위탁자를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 여기 보실래요? 여기서 하나. 자,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온 게 있어요. 어떤 거? 자, 보세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갑이. 부동산 무슨 회사? 신탁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상가 빌딩을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얘는 재산 소유자인데 맡겼죠? 맡겼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는 수탁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얘 앞으로 등기가 됐죠? 예, 그러나 얘 재산이? 아니야. 누구야? 위탁자. 그래서 신탁재산이 얘 앞으로 등기됐어도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다? 위탁자야.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장군수가 얘한테 뭐 발부해? 고지서. 근데 재산세를 얘가 안 내. 독촉장 최고서 계속 내도 안 내. 그럼 이제 뭐 들어가? 열 받으니까. 압류하려고 했더니 재산이 없네. 여기 가서 등기돼 있잖아. 압류 못 들어가잖아요. 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얘가 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법을 보완한 거지. 뭐라고? 요 사람이 재산세를 안 내잖아요. 또는 재산이 압류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잖아. 또는 부족하다. 그럴 때는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누구 부동산으로? 얘 거. 예? 신탁재산, 위탁자가 맡겨놓은 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그 밑으로 왔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하세요. 양가로 5번 위탁자 옆에다가 페이지 228. 페이지 뭐? 228. 표시했어요? 위탁자 옆에다가 228페이지라고 적었죠? 그럼 228페이지 가봐요.
228페이지 거기 8번 신탁재산에 수탁자 물정납세 의무라고 있죠? 있어요? 예, 그게 그 얘기야. 거기 보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재산세나 가상금이나 체납처분 세금 압류하는 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얘기는 압류 등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해 세금 낼 금액에 부족하다 또는 재산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해당 신탁재산에 누가 수탁자는 신탁회사죠. 수탁자는 무슨 재산? 그 신탁재산으로 누구의 재산세 등을 위탁자가 안 낸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렇게 읽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할 때는 이거지.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얘가 세금 낼 재산이 없다 그러면 대신 누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뭐야? 사실상 소유자잖아요. 이해가세요? 등기여부 따지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몇 쪽에 209페이지 보시면 예외라고 나와 있죠. 뭐라고요? 예외. 이건 뭐냐? 예외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야. 얘들 재산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해가세요? 원래는 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예외는 얘들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야. 얘들 재산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어떤 경우. 그래서 오른쪽에 1번 예외 공부상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이 있죠. 공부상. 그 사람은 어떨 때 거기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뭘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는 15일 이내 과세 기준일로부터 아까 며칠 15일 이내 뭐를 해야 돼? 변동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 확인되니까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텐데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모르니까 그냥 공부상 소유자 납세 의무자다. 이해가세요? 얘는 이미 팔았으니까 자기 거 아닌데도 세금 낼 의무가 있다. 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주된 상속자. 여러분 주된 상속자의 뜻이 뭐냐? 밑에 나와 있죠. 박스에 보시면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주된 상속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민법에 정해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의 누가 지분이 제일 높아? 죽은 사람의 누구? 배우자. 배우자라고 해야지. 죽은 사람의 부인 그러지 마. 기분 나쁘다고 그랬지. 죽은 사람의 부인이라는 얘기는 죽는 사람은 꼭 남자다 이렇게 단칙이 돼 있잖아. 그게. 아니 부인이 먼저 죽으면 남편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죽을 때는 일찍 죽고. 그러니까 배우자 사망한 사람이 누구? 배우자가 지분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다. 그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쪽 끝에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면 그러니까 또 잘못 이해하면 배우자가 2명? 그게 아니지.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이고. 그게 아니라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은 어때? 자녀들은 지분이 똑같아. 이해가세요? 그럴 때는 그 중에서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한다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럼 주된 상속자 뜻을 알았죠? 그럼 하나만 기억해. 사망한 사람이 누구? 배우자. 그죠? 그럼 봐요.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사망한 배우자는
상속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으로 뭐를 하면 상속 등기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어. 시장문서는 확인이 되니까. 그런데 재산의 소유자는 사망신고 들어왔으니까 죽었다는 사실은 알고 그 사람 재산은 누가 상속받았는지 등기 안 하니까 모르잖아. 시장은. 그저 시장문서는 그때 누가 주된 상속자가 신고를 하라. 1512에 뭐라고? 누구누구가 예를 들어 그냥 남편 죽었다고 그래. 남편이 죽었는데 네? 배우자인 나는 상속 하나도 못 받고 첫째, 둘째, 셋째가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일러라 이 얘기야.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한테 고지서 나가. 근데 뭐를 안 하면 그러면 배우자한테 그냥 고지서 다 나간다. 억울하니까 반드시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해가세요? 확인합니다.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주된 상속자가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죠.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안 했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그러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제일 많죠. 지분이 그 사람을 볼라하겠다.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민법상 지분이 부한 자, 많은 자 이렇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다음 3번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는데 이건 개인 재산이 아니라 종종 문중재산이다 라고 뭐를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됐어요? 예, 다음 장. 납세 의무자 중에서 기출문제 보시면 매수계약자가 제일 많이 나오네. 제일 많이 물어본 게 매수계약자예요. 국가 등이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김포시가 이만큼에 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시유지, 그죠? 예, 그런데 누가 갑이 이 토지를 사고 싶어. 근데 이 매매 가격이 100억이야, 100억. 이 토지를 얘가 사서 여기라 100층짜리 빌딩 짓고 싶어. 그래서 누구로부터? 김포시와 무슨 계약? 부동산 매수하겠다고 매수 계약을 얘가 체결을 해요. 사겠다. 그런데 대금이 얼마야? 100억인데 한꺼번에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연부로 계약할 수도 있다. 연부. 그래서 연부는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몇 년 이상?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주는 게 연부죠. 그래서 지금 얼마? 100억짜리 이 토지를 5년 연부 계약했다고 그래봐. 5년 동안 나눠낼 거 아니야. 1년에 얼마씩? 20억씩 주는 거예요. 20억씩.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금 재산세 공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잠깐 취득세에서 공부했어. 연부 취득은 취득세는 언제 취득이야? 연보금 주는 날 취득이지. 연보금 지급하는 날 취득이에요. 그럼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돼. 여기 줄 때 또 요거 취득이니까 60일 이내 요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연부 계약을 해놓고 1년 있다가 20억 주고 또 1년 있다 얼마? 20억 줬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100억 중에서 얼마가? 40억이 김포시로 들어갔죠? 그럼 거래 통령상 누구는? 김포시는 누구한테? 매수계약자 갑한테. 야, 너 대금결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는 해줄 수 없지만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사용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공사를 시작해. 이해가세요? 자, 그렇다면 대금결제 안 끝났으니까 얘 토지가 아니라 김포시 토지죠. 그런데 지금 별도로 대가 안 주고 무상으로 뭐 한다?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대금결제 안 끝났는데 미리 뭐 한다?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자기 토지가 아니래도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보내라. 재산세 내라 이 얘기야. 그러면 양쪽 다 좋죠. 네? 김포시에서는 자기 땅이면 재산세가 안 들어오잖아. 비과세니까. 근데 얘 보고 먼저 뭐 하라고? 사용하라고 주고 재산세 받는 게 낫고 얘는 대금결제 아직 안 끝났지만 미리 사용하니까 좋잖아. 이해가세요? 그래서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이다. 두 번째, 무슨 계약이다?
연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냥 매매가 아니라 연부계약. 그리고 무상으로 보한다, 사용한다는 얘기는 대금결제가 안 끝났는데 별도로 임대료 같은 거 없이 자기 거 같이 그냥 사용한다. 이게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보하고 매매계약을 보하고 체결하고 재산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대금결제 안 끝났는데 미리 사용하고 있다면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됐습니까? 다음 6번에 보면 사업시행자. 6번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환지가 뭐죠? 옛날 땅 주고 새로운 토지로 되돌려받는 거 환지죠. 근데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채비지로 정했다는 얘기는 환지 받을 사람은 새로운 땅 받을 때 공사비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데 공사비 대신에 돈 대신에 뭘로? 환지 되돌려받을 땅의 일부를 떼어서 공사비로 줬다. 이런 게 채비지 보류지. 이해가세요? 이건 누가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는 아니지만 일단은 누가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다음 7번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 그죠? 이거는 선박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거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가 보내라. 재산세 내라. 다음 8번 사용자. 이거 헷갈려요.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뭐?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수요자 확인할 수 없어요.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시장 군수가 볼 때. 그때는 누구를?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첫 번째 줄 소유권 귀속이 뭐라고요? 네? 분명하지 않다. 어떨 때냐? 오른쪽 맨 위에 박스의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 소유권에 다툼이 생겨서 소송 중에 있어요. 그럼 아직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갑한테 있는지 을한테 있는지 소유권 모르죠? 또 그런 경우. 또는 두 번째, 공부상 기재된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 등으로 생사를 알 수가 없네. 이런 경우도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데 바로 위에 거. 시장 군수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때는 그 내용을 사전에 보여줘야 돼요. 통지해줘야 돼요.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신을 뭘로 하겠다? 납세 의무자로 할 테니까 세금 낼 준비를 하라. 이렇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중요한 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시 가서 왼쪽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현재 부하는 사람, 사용하는 자,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납세 의무자는 중요하다.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자, 노트 봅니다. 아까 이어서 갑니다.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여부 따지지 않는다. 언제 날짜?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6월 1일 날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6월 1일자 누구? 매수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해서 얘가 사실상 뭐라고요? 소유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두 번째 지분권자 그랬잖아요. 지분. 여러 사람이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죠. 그럴 때는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지분 표시가 없으면 뭐 균등한 걸로 보겠다. 그죠? 다음 세 번째 공부상 소유자 그랬어요. 뭐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안 하면 신고를 상대방이 등기 안 했죠? 등기가 됐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데 등기 소유권 변동이 있는데 등기도 없어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뭐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해가세요? 주된 상속자 그러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없어요. 그럼 누구? 주된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신고를 하면 좋은데 신고 안 했죠? 등기도 없고 신고도 없으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여러분 주된 상속자면 민법상 지분이 가장 뭐한 자?
많은 자를 얘기합니다. 높은 자. 다음 사용자, 소유권 비속,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랬고, 신탁법의 무슨 재산? 신탁 재산은 누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위탁자가 신탁 재산 납세 의무자인데 얘가 세금을 못 내면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세요? 다음 매수계약자,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걸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죠. 예, 그런 경우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올해 개정된 게 하나 있다. 얘기야. 끝에 거. 자, 채무가 너무 많아서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파산 신청하죠. 파산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남겨둔 재산 있죠? 그건 파산 재단이 설립돼. 재단을 하나 만들어요. 자동적으로. 그 사람 남겨둔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한다. 그렇더라도 이 재산은 누구 앞으로?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공부상에 등기된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파산 선고 받았어도 파산이 다 정리가 될 때까지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 그럼 안 내겠죠? 어차피 파산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법에는 뭘로 되어 있다? 공부상 소유자. 이해가세요? 자, 홍길동이가 재산이 한 100억 있어요. 100억. 근데 채무가 200억이야. 갚을 능력 없으면 파산해야지. 그럼 파산 선고했잖아요? 받았죠? 그러면 나머지 그 이름으로 되는 얼마는? 100억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재단이 설립된다. 재단. 그래서 이 100억은 파산 재단이 관리한다. 그런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죠? 원래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앞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종결이 될 때까지는 재산세는 누가 내라? 공부상 소유자가 내라.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받습니다. 요거 개정된 거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 212페이지. 납세 의무자 공부했고 이제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뭘로 하느냐? 간단하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까지 봅니다. 여기 보실래요? 교재. 자, 첫 번째 과세 대상 뭐? 토지, 건축물, 주택. 이건 부동산이잖아요. 예, 이 부동산은 과세 기준일 현재 뭐가 있어요? 시가 표준에. 자, 취득세 공부할 때도 시가 표준에,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도 시가 표준에, 재산세 공부할 때도 시가 표준이 나오는데 아직도 정리 안 돼서 뭔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그래서 토지는 뭐라고? 개별 공시지가. 매년 6월 1일자로 고시가 돼. 1년에 한 번씩.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 가격. 그게 뭐야? 시가 표준액. 그리고 건축물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없다고 그랬죠. 복잡하니까. 그래서 시가 표준에 가면 토지하고 주택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부동산이니까 요 시가 표준액 있죠? 이걸 가지고 다 재산세 계산하면 부담이 너무 커.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동산 시장과 동향 등을 감안을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정해놨다. 이건 매년 달라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아. 토지하고 뭐는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거기에 몇 프로? 70%만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주택 있죠? 주택은 작년하고 똑같이 몇 프로? 60%. 예를 들어서 토지라면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이다. 토지가. 그럼 여기에 몇 프로? 70%. 그럼 얼마? 7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보세요. 시장 군수는 재산세 계산할 때 여기 자
이 시가 표준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럼 이것도 따라서 많이 올라갔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럴 때는 비율을 어떻게 낮추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고. 또 재산세를 좀 많이 거두려고 하는데 이 시가 표준이 크게 작년하고 변동이 조금밖에 없어. 세금은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비율을 높이면 과세 표준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려고 정해놓은 비율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안 돼.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야 과세 표준이다. 토지든 건축물이든 주택, 부동산은. 이해가세요? 그러면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말고 선박하고 보는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죠. 이거는 투기에 많이 이용되지? 안 해. 그리고 이거는요, 시가 표준액이 얼마냐? 실거래 가격, 이 부동산은요, 자, 아까 개별 공시지가는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 50%에서 60% 정도 돼야 실거래 가격에,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 있죠? 수도권 중심으로 했을 때 60% 정도 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70%까지 올라가서 실거래 가격에, 예? 김포에서 토지가 1억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개별 공시지가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된다. 아파트 김포에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 실거래가 10억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공동주택 가격은 7억에서 7억 5천 이 정도 된다 이 얘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뭐는 부동산이 아닌 선박 항공기는 실거래 가격의 35%밖에 안 돼. 뭐가? 시가 표준액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해도 돼. 그래서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 그대로. 선박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뭔데? 항공기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뭔데? 이건 제조, 연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아니에요. 부동산.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장 군수가 계산을 하는데 부동산은 정해놓은 가격 있죠?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하면 뭐가 나와? 과세 표준 나오는 거고 선박하고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없다. 그래서 이 주택은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했던 법인이 소유했던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던 똑같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확인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212페이지 1번 양가로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거기 시가 표준에 그거 줄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그거 생략하고 두 번째 줄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시가 표준액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박스 나왔네. 1번 동그라미 1번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의 몇 프로? 70%. 건축물도 시가 표준액의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그리고 밑에 양가로 2번 선박하고 보는 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 그대로 계산한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노트 봅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다음에 우리 과세 표준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주택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다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하기 비율이 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예, 몇 프로? 60%는 뭐라고 그랬죠? 주택. 토지 건축물은 70% 이렇게 해서 나온 걸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선박하고 보는 항공기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세 기준을 현재 뭘로 해?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하라고. 요 시가 표준액 있죠? 시가 표준액. 이 시가 표준액은 뭐냐? 밑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죠?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3번 건축물은요. 이거 아주 복잡해. 그래서 1회서부터 31회까지 시험에서 안 물어봤는데
32회 시험에서 물어봤다니까. 지문 하나. 지문 하나. 그것도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결정한 가격. 요거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가격. 이렇게 해서. 지방세니까 누가 결정해야 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으니까 필요한 거 토지하고 보는 주택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예,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이따가 시율할 때도 나오는데 한번 보죠. 주택에 대한 뭐는 재산세는 주택은 어떻게 해요?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시가 표적 나오죠? 단독주택은 요거 합쳐서 뭐라고 그래? 개별? 아니지, 개별? 주택가격, 주택이니까 요거 합쳐서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이잖아요.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격비를 몇 프로? 60% 곱하면 과세표준 나오죠? 여기다가 세율은 주택이냐 상가냐 공장이냐 틀려. 그래서 주택은 누진세율로 갑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은 많이 물어봐요. 요거 동일한 시군의 주택이 몇 개 있어. 여러분이 김포시에 주택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으로 주택 2개라고 해서 소유자가 같다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물건 중심 뭐라고 그랬죠? 물세. 물건마다 각각 주택 2개 있다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각각 주택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한다. 예? 2개 주택이 있다고 합치는 거 아니라 주택 2개면 각각 재산세 2개 따로따로 계산하라 얘기예요. 다만 건물하고 보는 토지를 합친다는 얘기지 2개의 주택이 있는데 2개를 합쳐라 그게 아니라 예? 여러분 김포시에 주택 5개 있으면 재산세 5개 나와. 주택마다 따로. 이해가세요? 그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물어봐요.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럴듯하지. 아니라니까. 주택은 합치는 거 아니에요. 각각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됐어요? 그리고 2번째. 한 동의 건물은 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한 동이 뭐라고 그러지? 한 동. 동자 붙는 건물 있죠? 집합건물. 그래서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있죠? 동자 붙었죠? 건물 몇 개야 그거 101동 하면? 건물 하나야. 하나. 근데 세대별로 다 쪼개서 소유권 등기되죠? 이런 건물을 일물 일권주의 예외인 집합건물, 구분 등기가 되는 건물이죠.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권은 여러 개잖아. 부동산은 하나, 그죠? 예, 이런 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야? 주택이죠. 그럼 동자 붙는 이 상가도 동자부터 A동 상가, B동 상가, 이 상가도 건물은 하나지만 잘라서 등기되죠. 층별로 다. 이런 건물을 한 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봐요. 한 동의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한 동의 건물을 주택과 상가를 같이 사용한다. 그러면 상가주택이,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건물은 하나인데 밑에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밑에는 상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위에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은 면적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혼동되는 거 이거야. 한구의 건물 그랬잖아. 이건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건물. 그래서 구분 등기 안 돼. 여러분 상업지역에 여러분이 상가 건물 가지고 있어. 나대지 가지고 있어. 상업지역에 뭐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땅, 나대지. 그럼 여러분 땅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나 여기다가 주택을 지을래. 허가가 안 나와. 허가가. 상업지역은 어떻게 나와? 허가 조건이. 여기는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되니까 주택이 들어오면 안 돼. 대신 상가하고 주택으로 같이 사용한다면 허가 내줄게. 이게 상가주택이야. 무슨 주택? 우리는 상가주택이라는 건 법이 없어요. 실무에서 만드는 얘기야. 겸용주택이라. 또는 뭐라고? 한구의 건물.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상가주택은 등기권리증에는 표시가 없고 등기권리증이 하나니까 잘라서 등기 안 되니까.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1층, 2층은 상가라고 안 되어 있고 근린생활 이렇게 돼 있어. 근생. 예? 그리고 3, 4층은 용도가 주택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같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건물을 잘라서 구분 등기는 안 돼.
등기권리증이 그냥 하나야. 이해가세요? 그런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왜? 여러분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니까 소득이 발생 안 한 걸로 보고 세금 부담 줄여주는 거예요. 상가는 소득이 발생하죠? 세금 많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 한 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얘기는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해가세요? 요거 다음 하나만 더. 무슨 주택? 건축법 시행령에 보시면 다가구 주택이 나오잖아요. 예? 다가구 주택은 출입문을 별도로 갖춰놓고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층수는 3층 이하. 공법에서 공부했죠? 여러분 공법 초라 공부해도 몰라. 힘들어.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알아들어요? 다가구 주택 출입문을 별도로 갖춰놓고 2가구 이상 전체 19가구 이하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이면서 층수는 몇 층? 3층 이하. 이게 다가구 주택이야. 이거 단독주택이야. 근데 이 단독주택인데 우리 세법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단독주택으로 보면 1, 2, 3층이 전부 다 주택 하나로 보면 면적이 크죠. 그러면 세금 많이 나와. 누진세니까.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재산세는 한 가구를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얘기예요.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나눠서 주택 몇 개로? 10개로 쪼개서 계산하겠다. 20가구가 살고 있으면 몇 개로? 아니야, 19가구예요. 이해가세요? 예, 요거 기억하시고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새 일로 갈게요. 예.